자, 이제 두 번째 코너 공방전입니다. 이제 원장님께 제가 좀 예민한 질문들, 좀 무거운 질문들을 좀 던질 건데요. 원장님 괜찮으신가요? 뭐 예민해봐야 뭐.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의 강의는 스킬 위주라서 논리력,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풀 때 통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기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런 주장들이 언제 나왔느냐?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에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뭐 지금 1번도 그렇고 그런 주장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1년 동안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긴 거냐? 당연히 아니죠. 뭐 2021학년도 대비나 2022학년도 대비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2023학년도 대비나 다 똑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이 공방전에서 이 모든 얘기들은 이미 다 사실은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난 주장들이에요. 네네. 지금은 나오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이 안 나오느냐?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킬 위주의 강의라서 논리력,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일단 저는 스킬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저는 안 써요. 뭐 다른 강사들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윤즈라고 하죠. 윤즈. 뭐 다 알고 있죠. 윤즈. 근데 윤즈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참인 명제들을 쫙 예쁘게 정리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타임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디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이건 당연히 제가 모든 걸 다 증명을 해놨어요. 단 수능에서는 증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근데 증명이 돼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논리를 통해서 증명을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이지 않다, 뭐 논리력이 부족하다 이런 건 그냥 다 개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도구. 가장 뭐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매트릭스 아십니까? 그럼 저한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매트릭스.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건 뭐 제일 좀 무난한 건데 문제를 접근하는 이제 순서.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고, 그 가계도 풀 때. 그 다음 이제 셀클. 이 셀클은 진짜 개나 소나 다 뺏겨가가지고, 우리 학생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셀클이 워낙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핵상 종성 개체 순서대로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뺏겨가니까 모두가 다 뺏기면 아무도 안 뺏긴 거다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 윤주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논리와 사고의 집약체예요, 집약체. 그 당시에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일부 학생들이 이제 뭐 윤주가 통하네 안 통하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학생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수능 6번 셀클인데 X 염색체를 지운 거. 그거는 형식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 나온 게 맞아요. 단 한 번도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이 나라에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설을 다 구해봤거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막 백몇십만 원씩 주고 다 사와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레마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딱딱딱 정해주는데 얘는 기역이고 얘는 니은이고 그런 식으로 안정하고 막 순서 없이 섞어놓은 문제. 이것도 처음 나왔거든요. 이 형식이 처음 나오니까 학생들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면 그 적용을 못하는 본인의 문제지 그 윤즈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이미 지금 현재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X 염색체를 지우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레마에서 순서 바꾸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수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조금 사실 이건 대본에 없는 거긴 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 원장님이 그 당시에 이게 사실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더급파 위주로 풀어라, 더급파만 풀어 이런 주장을 혹시 하셨나요 그때? 제가 기억은 전 안 나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급파를 일단 당연히 제가 만든 모의고사니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더급파를 풀어라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다른 모의고사를 풀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앞에서도 뭐든 많이 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모의고사를 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런 말하는 강사가 있나? 없죠. 근데 둘 중에서 뭘 먼저 풀러? 그럼 내 거 먼저 풀라고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도 못했잖아요. 결국엔 진짜 학생들 입장에선 그렇죠. 형식이 낯설어. 형식이 낯설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 형식의 문제는 당연히 못 맞닥뜨리겠지만 그런 어떻게든 낯설게 만든 문제를 풀면서 낯섦에 대한 적응력을, 대응력을 그래도 갖춘 학생들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손이라도 대봐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뭐가 있나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통계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뚱맞게 낯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수능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학년도 말고 2022학년도도 낯선 문제, 생뚱맞게 낯선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잘 풀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확실히 이 연도를 두 개를 비교하니까 타당하네요. 왜냐하면 둘 다 최상위권은 낯선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러니까 낯선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낯선 문제. 왜냐하면은 맞춘 사람이 없으니까. 저 포함해서. 저는 항상 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건 2022학년도건 간에 어차피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는 이 두 해밖에 없으니까 그 전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 교과서니까. 근데 교과서가 바뀌고 지금까지 수능을 두 번 봤는데 둘 다 이제 출제자가 그냥 무난하게 변형한 문제도 있고 많이 변형한 문제. 주제의 관점에서는 낯선 주제는 없었어요. 다 형식이 낯선 거지. 근데 많이 변형을 그러니까 형식에서 많이 변형한 문제가 2021학년도에도 나왔고 2022학년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저도 못 맞췄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못 맞췄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은 맞췄냐? 못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생뚱맞게 낯선 문제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막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좋다니까. 그러면 그 생뚱맞게 낯선 문제들을 많이 푼 학생들이 2021학년도 수능을 잘 봤다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 봤을 수도 있다. 그럼 2022학년도 더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주장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지금 이 논의가 뭔지 좀 모를 수 수가 있죠. 있는데 좀 오래전 얘기라서. 2021학년도에 그리고 2022학년도 전부 다 수능에 낯선 형식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형식이 낯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적중하지 못했다고 원장님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021학년도가 끝났을 때는 그러면 그 낯섦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하게 풀어보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했다면 그랬다면 내가 된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더급하면 풀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그런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낯선 걸 많이 푸는 애들도 못 봤고 다 같이 그냥 어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두 해를 놓고 보면 낯선 거를 많이 풀고 어려운 걸 많이 푸는 게 그러니까 형식이 완전 새로운 걸 그게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각자 뭐 주장은 뭐 할 수 있는데 제 주장은 그거죠. 생뚱맞게 낯선 문제는 풀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강의가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완강하기가 버겁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주장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전략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강사들이 뭐 생명과학 강사가 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강사들이 이제 개념 강의를 만들 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개념을 쉬운 거랑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쉬운 거 먼저 이렇게 한 바퀴 샥 돌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 그 뒤에 이제 따로 하고, 요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쉽고 어렵고를 가리지 않고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이제 요렇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저는 모든 기출 문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강좌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강사도 있지만 기출 문제를 여러 강좌에 뿌리는 강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 취향의 문제고 전략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러니까 쉬운 개념과 어려운 개념을 나누는 것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겠어요? 얇다는 거죠. 쉬운 개념은 일단 얇아. 그러니까 완강하기가 쉽죠. 대신에 단점은 뭐겠어요? 쉬운 것만 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 저처럼 모든 걸 다 한 강좌에서 하면은 이제 장점은 완강만 하면 다 풀 수 있다. 단점은 완강을 못 한다. 단 이제 저는 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근데 제가 타겟으로 하는 학생층은 이제 목표가 만점인 학생이죠. 그 학생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소비자 눈치를 봐야죠, 당연히. 근데 뭐 반대로 이게 더 얇은 걸 선호하는 학생층도 있으니까요. 그럼 뭐 그런 학생들이 타겟인 강사들은 당연히 나눠 가지고 기본 개념 먼저 하고 그다음 심화 개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쌤 그 수학 공부 정석으로 하셨겠죠? 저희는 정석 아닙니까? 네, 요즘은 워낙 요즘은 정석 안 보는데 쌤은 요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쵸. 저도 정석 보긴 했죠. 끝까지 다 못 보긴 했지만. 근데 요즘도 이렇게 중학생들은 다 정석 보고 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행한다 이러잖아요. 일단 정석 보더라고요. 근데 뭐 쌤이 뭐 정석을 알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죠. 네. 정석 보면 이제 챕터가 쫙 있잖아요. 뭐 열 몇 개, 스물 몇 개. 그리고 각각의 챕터마다 앞에 개념이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있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수 예제, 유제, 연습 문제,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해설책은 따로 있고. 만약에 정석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개념만 있어. 그럼 정석이 몇 페이지 될까요? 한 50페이지? 그쵸. 5, 60?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정석이 막 몇백 페이지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필수 예제, 유제, 연습 문제 때문이에요. 해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정석의 개념만 있어. 그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사람은 하겠죠. 근데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죠. 그러니까 이제 오로바웃도 그런 게, 이제 오로바웃이 2023학년도 기준으로 6권에 1300페이지예요. 근데 제가 좀 세봤거든요. 그 중에서 1300페이지에서 예제, 이제 뭐 정석에 붙은 거랑 비슷한 정도의 예제가 한 700페이지. 이제 예제에 대해 해설까지. 왜냐면 저는 해설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로바웃 안에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개념은 600페이지예요. 600페이지면 다른 강사들보다 물론 그래도 좀 더 많죠. 근데 뭐 다른 강사들 2배, 3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700페이지에 달하는 예제와 해설을 빼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껍다고 하는 학생들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두꺼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 그럼 교재 얇은 강사한테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이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제를, 그러니까 학생 이해시키기 위한 예제가 많기 때문에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600페이지니까.
원장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원장님 강의가 어렵기 때문에 좀 노베이스는 듣기 어렵다. 그래서 유배만 들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제가 이제 오로바웃 강의가 쉬운 거부터 어려운 까지 이제 말 그대로 오로바웃이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쉬운 내용을 할 때는 이제 잘 하는데 어려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 기본 개념, 심화 개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기본 개념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잘 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저 기본 개념 다른 강좌는 잘 소화를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이게 베이스 이제 뭐 노배, 유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베이스라는 걸 좀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용어가 쌤이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베이스는 의지거든요. 의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배가 있어요. 근데 현역 노배가 있고 한 28살 이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들어온 노배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노배예요. 그런데 현역 노배다. 제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왜? 현역인데 고3이 될 때까지 노배란 얘기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고1, 고2 때 뭐 했어? 그럼 얘는 어차피 재수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저를 들어도 재수고 고3 때 다른 강사 들어도 재수예요. 어차피. 그리고 뭐 재수할 때는 또 이제 남들 다 윤도영 들으니까 자기도 또 윤도영 들어도 다시 와요. 어차피. 현역 노배다. 그러면 꼭 제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수능으로 돌아온 노배다. 이러면 단언컨대 모든 강사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제 갖춰야 되는 덕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 하나가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다 뭐 제가 뭐 사람 보는 눈이 막 특별히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투영을 시키면 학생들은 강사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강사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이제 고생을 하는 거지. 저도 실제로 그 이제 상담을 할 때 뭐 스카이생인데 뭐 문과 출신이다. 스카이 문과. 생명과학에 시옷도 해본 적 없다. 그렇지. 그런데 윤도영이 듣고 싶다. 이게 메디컬을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런 거지. 근데 윤도영 선생님을 듣고 싶은데 윤도영 선생님은 노배가 듣기 어렵다고 해서 좀 다른 거라도 좀 듣고 들어야 되나 이게 걱정이 된다. 더더욱 저를 들어야죠. 근데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시라고 오로바웃.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더더욱 저를 들어야 돼요. 더더욱. 그래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특히 비킬러. 근데 반대로 이과고 순혈 이과고 그리고 고2 때 생명도 내신을 했어요. 물론 5등급 6등급 나왔지만. 근데 이런 학생들이 윤도영 원장의 강의를 듣겠다. 그런데 저는 그럼 의지를 확실하게 물어봐요. 강의 평소에 어떻게 듣냐? 평소에 뭐 넷플릭스 보듯이 강의를 듣고 뭐 그런 학생들이면 꼭 원장님을 들으라고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꼭 들으라고 안 해도 된다니까. 안 들어도 돼. 어차피 재수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 갈 거면은 재수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막 그런 애들 또 주로 그런 학생들 또 정시 파이터잖아요. 정시 파이터. 무조건 재수예요. 그러니까 뭐 재수할 때 들으면 되지 뭐. 재수할 때. 좀 뭐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방전 마지막 질문인데 그 원장님의 그 덕업화나 얼택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 변형 느낌의 문제들이 많아서 좀 너무 전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이 주장 역시 2021학년도 수능 직후에 나온 주장입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 수능 이후에는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하는 학생들은 제 얼택이나 뭐 아카이브나 이런 책을 제대로 봤는지 저 되게 의문인데 거기 보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 만약 가계도가 있다 쳐요. 그럼 가계도에 제가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냐면은 주로 다 연관이겠죠. 가계도니까. 그러면 가계도 자 반성 연관 있고요. 일반 연관 있고요. 일반 복대립 연관 있고요. 일반 다인자 연관 있고요. 다인자 복대립 연관 있고요. 다인자 연관 있고요. 복대립 연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식을 쫙 나눠 가지고 형식들의 마다 다 문제를 만들어요. 이런 주장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뒷북이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제가 하는 얘기겠죠. 아니 앞북 나도 좀 소개시켜줘. 앞북. 그러니까 내가 뒷북이다.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수능 문제를 나도 잘 못 맞추니까 인정한다니까요. 무난하게 변형한 문제는 뭐 맞추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다 옛날 문제 비슷하게 내는 거니까. 많이 변형 형식을 못 맞춘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 그러면 맞춘 사람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나도 가서 좀 배우게. 근데 앞북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가 봐도 와 이거는 적중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중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홍보를 했겠죠.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저도 없어요. 2021, 2022도 없어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원장님께 좀 예민한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뭐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잘 답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